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을 겪었던 한 사람이에요.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다더니 어디에 말해도 믿기 힘든 사연이 제 인생에 저희 가족에게 벌어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인해 평생 남을 재단하며 살기만 했던 한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기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엔 저희 가족이 걸린 이야기라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는 화목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단순히 어와둥둥 사랑을 받는 법만 배운 게 아니라 받은 사랑을 2배, 3배로 나눌 줄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올바른 교육을 받고 자랐죠.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과 함께 주말이나 방학마다 봉사활동을 다녔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저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는 없지만 함께 자라난 보육원, 고아원 친구들이 많답니다. 저랑 같이 커가는 또래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지금 되돌아보면 창피한 흑역사도 서로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꽤 많이 싸우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친구들이랑 싸우게 되면 항상 저희 엄마가 와서 싸움을 중재했는데 단 한 번도 제 편을 그냥 들어주시는 법이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서운하리만치 정확하게 판사 역할을 하셨죠. 애들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와서도 추가로 달래주거나 하지 않으시고 제 잘잘못을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딱 잘라 말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엄마한테 투정도 많이 부렸는데 엄마는 언제나 단호하셨죠.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왜 내 편 안 들어줘? 엄마가 서연이 엄마라고 서연이 편만 들어줘야 해? 아까 진짜로 걔가 가위바위보 늦게 냈단 말이야. 그렇다고 친구를 밀치면 돼. 네가 내 딸이든 아들이든 조카든 잘잘못을 따지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마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잘못한 부분을 알려주는 거야. 너희가 바르게 클 수 있도록. 당시에는 그런 엄마가 야속했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저도 머리가 크게 되니 엄마가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도 점점 고학년이 되고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을 돌봐주게 되는 상황이 오면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엄마 입장이 되어보니 그때 엄마는 저를 위해서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교육을 해주신 거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 저는 저희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는 저도 부모님처럼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동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복지에 관련해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저희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왜냐면 저희 집에 오래전부터 봉사를 자주 다닌 이유가 바로 엄마도 고아원 출신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엄마는 얼굴에 그늘 한 점 없이 너무나 밝은 분이셨어요. 엄마 말로는 어려서부터 빨간머리 앤을 너무 좋아해서 당신도 빨간머리 앤처럼 살고 싶으셨대요. 소설에 나오는 앤처럼 엄마는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손꼽혔고 그 시대에는 드물게도 야간대학까지 나오셨다고 합니다. 엄마의 사정상 일찍부터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만 하셨을 텐데도 끝까지 공부를 놓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는 특히 영양학 공부에 관심이 많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마치셨고 결국 학교 영양사로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엄마랑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과학 선생님이었던 아빠랑 사랑에 빠지게 되신 거였죠. 두 분은 나이 차이가 11살이나 나시는데도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너무 재밌게 잘 지내셨어요. 그리고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신 대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귀농을 하셨습니다. 이 집을 구했다고? 정말 시골로 갈 거야? 그럼 네 아빠 고향이라는데 이웃 주민들도 다들 친절하시고 마을이 너무 좋아. 엄마 아빠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럼 나는? 학교가 서울인데 통학을 어떻게 해? 뭔 통학을 해? 얼른 기숙사 신청해. 떨어지면 얘기하고. 설마 우리가 널 길바닥에 버리겠어? 기숙사 떨어지면 근처에 자취방은 구해줄게. 헐, 다른 집 부모님들은 딸이 자취한다고 하면 뜯어 말린다는데?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나도 네 나이 때 혼자 방 얻어서 살았어야. 너는 엄마 아빠가 방도 구해주고 용돈도 주는데 부족한 게 뭐니? 너도 다 큰 어른이니까 새로운 세상을 한번 살아봐. 엄마는 쿨하게 말씀하시며 절 출가시키셨죠. 제가 결혼해서 나간 건 아니었으니 저희 가족들은 우스갯소리로 절 반가출시켰다고 말하곤 했어요. 다행히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앞에선 쿨하게 말해놓고 막상 제가 혼자 지내게 되니 매일 밤마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하는 등 저희 부모님은 늘 저를 챙겨주셨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겨울방학 동안 해외로 가서 그 지역 아이들에게 봉사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 국내 봉사활동은 수없이 많이 다녀봤지만 해외로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저는 새로운 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 프로그램에 신청한 것이었는데요. 해외 환경은 국내보다 엄청나게 열악했어요. 솔직히 그런 활동을 많이 해본 제 입장에서도 충격이었을 정도로요. 아이들 팔다리가 나뭇가지 같이 얇더군요. 아픈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활동을 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아이들이 너무나 순수했고 저는 어느새 아이들 이름까지 하나하나 외울 정도로 아이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정을 주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당시에 저는 너무 어렸기에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면 도무지 정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 구호물품이라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맛이 없어 보였어요. 물론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충분했고 대부분 소화하기 편한 음식들이었기에 그걸 먹는 게 아이들에겐 베스트였죠. 하지만 저는 제공되는 몇 가지 재료를 보고 간단한 조리만 하면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팀장님은 어디론가 가서 한참 얘기를 해보시고 오더니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웬만하면 남은 기간도 많은데 무리하지 말란 말을 덧붙이시긴 했지만요. 팀장님의 허락을 받았으니 저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간단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누군가 후다닥 다가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의료팀에 있는 한 의사였죠. 이거 함부로 조리하시면 안 돼요. 아, 팀장님께 허락받았어요. 팀장님이 의료팀에도 얘기하셨다고 들어서 허락받은 걸로만 만들고 있는데. 아, 그러네요. 괜찮은 것들로만 하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이 얘기를 못 들었네요. 근데 이거 왜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잠은 자셨어요? 네, 뭐 잘 잤어요. 애들 먹는 거 보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이왕 먹는 거 애들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뭐 한국에서 먹는 음식이랑은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근데 안 더워요.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계속 불합해. 저야 맨날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달만 있다 가는 건데요, 뭐. 의사는 더 이상 별말 않고 이후로 가만히 제가 하는 걸 지켜보다가 갔어요. 저는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의사는 제가 보이기만 하면 자꾸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도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왜인지 모르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아이들에게나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너무 바쁘고 부산스러워서 그 이상 깊게 생각할 겨를은 없었네요. 문제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였어요. 한국 생활을 다시 해나가는데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 남자 연락처라도 받지 그랬냐며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생각하고 당장의 생활에 집중하기로 했죠. 당시엔 저도 취업 전이라서 취준에 집중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2달쯤 뒤에 SNS로 그 의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할 방법을 한참 찾았다며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요. 순수한 선의인이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이는 말에 조심스러워하는 게 다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만나기로 하고 식사를 함께 했죠. 해외에서 볼 때는 솔직히 저희 둘 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꾀죄죄 했었는데 한국에서 멀끔해진 모습으로 만나니까 느낌이 새로웠어요. 같이 봉사하면서 쌓인 추억과 그 이후 한국에서의 생활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말이 잘 맞고 느낌이 좋았죠. 그날 저희는 즐거운 분위기로 함께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에게서 종종 시간이 나면 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 후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답니다. 물론 초창기 연애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저도 저대로 취업 과정이 바빴고 그 사람은 그 바쁘다는 의사였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1, 2년 정도 정신없이 지내고 나니 저는 취업에도 성공했고 일에도 잘 적응하게 되었고 그 사람도 일정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을 약속하면서 저희는 앞으로의 인생 계획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그제서야 예비 남편의 집안이 심상치 않은 곳이라는 걸 알았어요. 결혼하면 나는 지금 다니는 곳처럼 대형 병원에는 있고 싶지 않아. 일손이 부족한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싶어. 서울에 그런 곳이 있어? 찾아보려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방에 그런 곳이 많을 테니 그런 쪽으로 알아볼까 해. 그래서 아마 나랑 같이 살면 당신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아? 나야 상관없지. 우리 부모님만 해도 시골로 내려가셨는걸. 오빠가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해. 오빠네 가족들도 괜찮으시대? 반대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 뜻은 굽히지 않을 거야. 끝까지 설득시켜 봐야지. 물론 의사가 될 정도면 당연히 어느 정도 있는 집이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도 더 부자였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어머니만 있었는데 어머니가 원래부터 굉장히 부자인 분이셨다고 해요. 외가 집안이 전부 의사 집안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도 예비 남편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상당히 푸시를 많이 하셨다더군요. 공부머리가 타고난 데다 성격도 유순한 예비 남편은 어머니 말대로 의대에 가긴 했지만 막상 대학을 합격하고 나서는 다니기가 싫어졌다고 해요.
억지로 학과 공부를 꾸역꾸역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해외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대요. 하지만 본인은 외가 식구들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작은 병원에서 일하며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더군요. 저야 예비 남편이 무슨 일을 하든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문제는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겪어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일이지만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정말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실제로 겪게 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절 따로 찾아오신 거였죠. 처음엔 누군가 절 찾아왔다는 말에 나가봤다가 깜짝 놀랐네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엄청난 명품들로 휘감고 누가 봐도 엄청난 부자겠다 싶은 사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모님이 절 보자마자 얼마나 표독스럽게 째려보는지 구미호한테 잡아먹히기 직전이 딱 이렇겠구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네가 우리 용범이랑 만난다는 애니? 네? 네. 근데 누구세요? 아, 혹시 오빠네 어머님이세요? 언제 봤다고 내가 네 어머님이야? 두 말 하나마. 우리 용범이랑 당장 헤어져라. 언제 봤다고 어머님이냐니. 순간 언젠가 어느 채널에서 본 것 같은 배우님을 실제로 보고 있는 건가 착각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예비 시어머님이 상당히 미인이셔서 정말 배우가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예비 시어머님께 대답을 했는데요. 아, 네. 오빠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헤어지려면 네 알겠습니다 할 것이지. 우리 용범이랑 뭔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내 말이 지금 말 같지가 않니?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저 혼자 결정해서 말씀드리나요? 오빠는 오늘 일 모르고 있을 것 같으니 말해보겠다는 건데요. 얘 아주 대바라지네네? 네가 우리 아들한테 의사하지 말라고 그랬지? 딱 봐도 보통이 아닌 게 네가 애를 부추겼구나. 의사를 안 한다고요? 그런 얘기는 저도 못 들었는데요. 우리 병원에서 일을 안 하겠다잖아. 걔가 넌 만나기 전에는 내 말대로 순순히 다 해주던 앤데 네가 이상한 물을 들이지 않고서야 애가 왜 갑자기 달라지겠냐고? 아, 오빠가 의사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하는 병원에서 하고 싶지 않대요. 그냥 일손 부족한 작은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는 그걸 그냥 아 그렇구나 했다는 거야? 너라도 뜯어 말렸어야지. 예비 시어머니는 소리를 꽥 지르셨다가 제가 가만히 있자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대뜸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이 작은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지간히도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네가 용범이 좀 설득시켜봐라. 그럼 내가 네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마. 죄송한데 저도 남한테 뭐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제가 설득한다고 해서 그게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심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시더라고요. 하, 너 대체 뭐니? 니네 부모님 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무슨 애를 이렇게... 저희 부모님은 농사하세요. 뭐야? 제 이야기를 듣고 예비 시어머니는 단박에 얼굴이 벌개지시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어디 농사나 짓던 촌년 따위가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의 부모님께, 그것도 예비 남편의 어머니께 화를 낼 수는 없으니 일단 한번 참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더 얘기할 가치도 없겠다면서 씩씩거리고 자리를 뜨셨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와서 본인 얘기만 기분 나쁘게 늘어놓으시고 그렇게 가버리시니
제 입장에서도 화가 엄청나게 났죠.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예비 남편은 곧바로 저에게 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엄청 심하게 대하셨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이해가 안 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나더러 부모님이 뭐 하시냐고 물어보더니 곧바로 촌년이라고 욕을 하시잖아. 우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귀하게만 자라셔서 사회적 지위라든지 체면을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분이시거든. 외할머니랑 아주 똑같아. 솔직히 남들이 보면 당연히 좋은 분으로 보이지 않을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거라고 내가 미리 예상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나도 우리 결혼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고 싶어.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거잖아. 우리 잠시 시간을 좀 가지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는 한동안 예비 남편을 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비 남편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한테 안부 문자를 해왔죠. 예비 시어머니를 보자면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굳어지다가도 매일같이 연락해오는 예비 남편을 보면 또 그 사람 잘못은 없는지라 저도 혼란스럽고 괴롭더군요.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저희 부모님도 예비 남편은 언제 인사를 시킬 거냐며 장난스럽게 물어보셨는데 차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웃으면서 대답을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매일같이 문자를 해오던 예비 남편도 점점 연락이 뜸해지고 전 굉장히 괴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예비 남편이 말도 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비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설득해 왔다면서요. 하지만 끝끝내 동의를 얻지는 못했고 예비 남편은 자기 집안 사람들이랑 절연을 하더라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끼리 스몰 웨딩을 올려도 좋다면서요. 저는 예비 남편의 파격적인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그 사람의 진실된 눈빛을 보고 한참을 고민 끝에 결혼을 하자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한 번 더 제대로 확인하고 난 뒤 저희는 제대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저는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 않았지만 두 분은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것 같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예비 신랑이 선물을 건네드리며 인사를 드려도 평소답지 않게 조금 엄한 분위기셨죠.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신랑과 자리에 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시더군요. 자네 집안에서는 결혼한다니까 뭘 하시던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사실 저희 집 사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인사드리러 온 것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제대로 허락을 받기 위함입니다. 저희 외가 친척분들과 저희 아버지는 모두 의사십니다. 저희 집안 어르신들 모두 저희 외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 중이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 지원해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과 마찰이 좀 있는 중입니다. 질문과 답이 잘 안 맞는데 우린 지금 그쪽 집안 어르신들의 결혼에 대한 의견을 물었네. 자네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네랑 결혼하면 우리 집안은 그쪽 집안과 사돈관계가 되는데 우리도 상황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저희 어머니는 반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반대하시는 건 서연이와의 관계를 문제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저 어머니 뜻대로 제 직장을 정하려고 하시는 거라서. 예비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의 표정은 더 굳어지셨어요. 예비 남편이 집안 어르신들과 절연도 불사하겠다며 결혼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음에도
결국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죠. 자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이해해주게. 우리 나이 되면 그간 결혼 잘못해서 고생한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된단 말일세. 자네가 좋은 사람인 것과 별개로 우리는 우리 딸이 행복하길 바래. 집안과 절연을 하겠다니 그 각오에 알겠다만 어떻게 피를 끊어낸단 말인가. 우린 자네보다 돈을 덜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우리 딸을 최대한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사위가 되길 바라네. 아빠 말씀이 맞아. 시댁에서 그렇게 반대하신다면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너희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한다. 저희 부모님도 끝끝내 거절을 하시니 저희는 정말 크게 절망했죠. 하지만 이번에 먼저 기운을 차린 건 저였습니다. 그 전에 하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하도 많이 흔들려서였을까요? 저는 이 사람만큼 저랑 가치관이 맞고 선한 사람은 또 못 찾을 거란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결혼 시기가 늦어져도 좋으니 포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죠. 예비신랑은 제 말에 한 번 더 예비 시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간단한 짐을 들고 제 자취방으로 왔어요. 집에서 쫓겨났다면서요. 안 되겠다. 그럼 자리를 좀 마련해봐. 내가 직접 제대로 말씀을 좀 나눠봐야겠어. 주말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시간 좀 빼봐봐. 아니야, 내가 한 번 더 엄마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잘해볼게. 아니, 내가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해볼게. 오빠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안 통했잖아. 저번에 어머님이 나한테 제안을 해오신 게 있어서 그래.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빠를 어머니네 병원에 몇 년 동안 일하게 설득해 보겠다고 한번 해봐야겠어. 어? 아니 잠깐만. 나는 그 병원에서 일할 생각이 없어. 이미 내가 알아본 곳들이 많은데. 답답하다 정말. 그럼 평생 이렇게 식도 안 올리고 질질 끌 거야? 하려는 게 있으면 오빠도 한 발자국은 양보를 해야지. 협상이라는 걸 해보자는 거야. 누가 평생 거기서 일한대? 몇 년 정도는 일할 수도 있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오빠도. 내가 제대로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자리를 좀 마련해봐. 그리고 나도 할 말 많아. 알겠어. 말씀드려 볼게. 제 말에 예비 남편은 그 다음 날 약속을 잡아왔고 저는 이번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반대가 심하다면 우리도 식을 올리는 걸 깔끔하게 포기하자고 말했죠. 결혼식만 포기하자고 완곡하게 얘기했지만 예비 남편도 저도 알고 있었어요. 식을 포기하면 우리는 언젠간 결국 헤어질 인연이 된다는 것을요. 예비 남편은 힘겹게 제 말에 알았다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오게 되었죠. 저는 예비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미리 예약을 해둔 고급 식당이었는데 프라이빗 룸이 제공이 된다기에 일부러 그 장소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최대한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합의라는 것을 해보려 했어요. 이건 단순히 저희의 결혼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예비 남편의 앞으로의 인생도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 사명감마저 들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의 이름으로 예약된 룸 앞으로 갔는데 이미 도착해 있던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의 대화가 들려오더군요. 예비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며 미안하다고 그냥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는 그 손을 탁 뿌리치고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안 온다니? 사람을 불러놓고 지들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어도 모자랄 판에? 여자애가 딱 봐도 못 배우고 자란 티가 나잖아. 머리도 무슨 그지처럼 하고 다니고 말이야. 입은 옷 중에 괜찮은 브랜드라고는 한 개도 없더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옷만 입고.
아우, 아유,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여자가 화장도 안 하고 이런 사진을? 아니, 근데 너는 이 사진들은 대체 어디서 찾은 거야? 설마 무슨 뒷조사 같은 거 있니? 얘, 그런 거 잘못 걸리면 너 큰일 나. 아유, 엄마는 요즘은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 SNS 같은 데 뒤지다 보면 앵간한 건 다 나와. 그래? 하긴 젊은 애들이란. 그래 뭐 시골 어디서 산다는 거야? 얘네 부모는 그래서 무슨 농사를 한다니? 참, 난 농사라니. 천안 집구석에서 자란 천안년이랑 엮였다고? 아주 개망신을 당하겠구나. 결혼이고 나발이고 이미 그런 집안이랑 구설수가 난 것 자체가 치욕스러운 일인데. 여기 봐봐. 이게 그 집안 사람들 사진이야. SNS에 올려놨더라고. 뭐 이런 촌뜨기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이랑 결혼을 한다는 건지. 아니, 대체 오빠는 무슨 이런 여자가 좋다고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어이가 없네. 뭐야? 이거 고아원 사진이야? 세상에, 아예 근본이 없는 집이구만. 이름도 현진숙이 뭐야? 이름마저 가난한 티가 난다.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집안 사람들 전체가 거머리처럼 우리 집안에 들러붙을 심산.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어 젖혔어요. 저를 건드리는 건 100번도 참을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을 건드리는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순간에는 결혼식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 자리를 뒤집어 엎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개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험담이나 늘어놓는 당신들이야말로 얼마나 천박한 줄 알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성이 받쳐주지 않는데 기본적인 인성도 안 되면서 무슨 자격으로 남의 부모님 흉을 보냐고요? 어머 깜짝이야. 이봐요 언니.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요? 딴 사람들 보기 쪽팔리게. 너희 어머님 이름이 현진숙이니? 그래요. 현 진짜 숙자십니다. 남의 어머니 성함 가지고. 어머니? 온갖 공격적인 말을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벼랑간 두 눈이 새빨개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당황해서 저희 어머니 성함이 맞다고 대답했죠. 제 대답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저를 와락 안으시고는 엉엉 우시는 거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 예비 시누이도 예비 남편도 섣불리 뭐라 말도 못하고 벙쪄버렸죠. 사실 그중 가장 당황한 건 저였을 겁니다. 갑자기 저희 엄마 성함을 확인하고는 펑펑 울다뇨. 예비 시어머니는 겨우 진정하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정을 말해주셨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은 저희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누이도 몰랐던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고귀하게만 자란 줄 알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사실 입양하였던 것이었어요. 기억도 안 나는 2살 때 고아원 앞에 버려져 12살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해요. 입양이 된 이후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까지 부잣집에서만 지냈어도 어릴 적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고아원에서 마더니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도 전부 기억한다고 했죠. 그 마더니가 바로 저희 엄마였다고 해요. 2사람이 있었던 고아원은 굉장히 작은 고아원이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살던 아이들 모두가 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고아원들에 비해서는 후원 물품이 적게 들어왔기에 모두들 낡은 옷에 부실한 밥을 먹어야 했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12살이 되셨을 무렵부터는 식당으로 직접 들어가 음식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같은 재료라도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고아원 내의 아이들이
저희 엄마를 항상 좋아하고 잘 따랐다더군요. 진숙이 언니가 요리를 해준 뒤로 음식이 맛있어지긴 했지만 재료는 늘 정해진 재료뿐이었지. 그래서 언니는 항상 그걸 아쉬워했었어. 한창 자라나는 애들한테 늘 영양이 부실한 밥을 줘야 한다는 걸. 언니가 영양사로 오랫동안 일했다니 아마 어릴 적 그 열악했던 기억이 한으로 남았나 보구나. 하긴 애들이 철마다 잔병치레를 해댔으니 그 고운 심성에 오죽했을까. 나도 어릴 적에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진숙이 언니가 밤새 간호를 해주고 손수 옥수수죽을 만들어 와서 떠먹여줬었단다. 그 뒤로는 나도 진숙이 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언니가 요리하는 것도 돕고 애들 돌보는 것도 함께 도왔었지.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희 집안에 대해서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싶다고 하셨죠. 예비 시어머니의 부탁에 저희는 그 주 주말에 바로 예비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저희 본가로 내려갔고 미리 소식을 들었던 저희 엄마도 눈물을 흘리며 예비 시어머니를 맞이하셨답니다. 두 분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안고 울었고 어느 정도 추스르고 나서는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사실 엄마는 동네 사람들한테도 칭찬이 자자했고 고아원 내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했지만 이미 나이가 중학생이 넘어가게 되면서 입양을 갈 확률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보통 나이가 초등학생만 넘어가도 입양될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찍 자립할 생각을 먼저 한 거지. 사실 고아원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손을 돕고 요리를 했던 것도 내 나름대로는 빨리 일을 구할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했던 것도 있었어. 어디 나가서 파출부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했으니까. 그치만 혜미는 달랐지. 우리 마을에서 예쁘게 생기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이였으니 실제로 12살에 입양이 됐었지. 그 나이에 입양이 되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 혜미가 딱 입양이 된 거야. 너무 기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간에 정이 있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얼마나 울었던지. 그때 언니가 마지막 날이라고 나한테만 계란 후라이를 해줬었어. 그거 기억나? 그땐 그런 게 얼마나 귀했는데. 그때 내가 그거 먹는데 얼마나 눈물을 삼키면서 먹었는지 몰라. 다들 잘 살라고 축복해줘서 입양을 갔는데 내가 입양 온 집안은 고아원같이 다들 친하고 다정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엄마는 내가 입양아인 걸 철저히 감추시고 남들에게 내가 당신 친딸로 보이길 바라셨거든. 식사 예절부터 옷 입는 거, 말하는 거 전부 엄마랑 똑같이 해야만 했어. 내가 그 나이에 기적처럼 입양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엄마랑 똑 닮은 얼굴이었기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나이 먹도록 내가 원래 누구였는지도 잊고 살았던 것 같구나. 사연아, 미안하다. 그간 너한테 했던 망언들 정말 미안해. 자신의 영엄마를 따라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게 습관처럼 굳어져 버렸다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해주었어요. 예전에 아동 심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새 부모를 갖게 되는 아이들이 두 번 다시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니 이제 괜찮다고 용서해 드리겠다고 했어요. 옆에서 그 얘기를 들은 저희 부모님 역시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용서해 주었죠. 이제라도 원래 내가 알던 혜미로 돌아와서 참 다행이야. 하지만 사람이 저지른 말과 행동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일이니 앞으로도 그간 살아왔던 습관은 계속 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지내. 꼭 그럴게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언니 딸인 줄도 모르고. 사돈 어르신께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 흉보고 깔봤던 게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 우리 애들한테도 그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해왔는지. 그래, 괜찮아. 앞으로 달라지면 돼.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와. 옛날 어렸을 적보다 더 맛있는 음식들 많이 해줄 테니까. 애들도 데려오고.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울면서 용서받고 있을 때 곁에 있던 예비 시누이도 쭈뼛쭈뼛 제 옆으로 다가와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저기 그날 일은 미안해요. 저도 막 엄청나게 아기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고 엄마랑 그러고 수다 떠는 게 일상이었다 보니까. 일상처럼 했던 말이라면 더 큰 문제예요, 아가씨. 앞으로는 어머님이랑 같이 예쁜 말만 하시는 습관을 새로 들이셔야겠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화 많이 났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자선 행사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나도 그럴 때는 예쁘게 말했는데 앞으로 말 조심할게요. 네,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 다음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죠. 저도 이미 어머님이랑 아가씨 다 용서했어요. 대신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세요. 저 역시 그런 예비 시누이에게 엄마랑 똑같이 훈계와 용서를 같이 하면서 화해를 했네요. 그렇게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뒤 저희 부부는 작년에 양가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 남편은 시댁집안 병원에서 일할 필요 없이 곧바로 본인이 원했던 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그곳은 저희 친정 부모님 댁과 멀지 않은 지방의 한 작은 병원인데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선생님이 혼자 운영하시다가 젊은 일손이 들어오게 되니 하늘이 도왔다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저희 남편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왕진도 다니는 등 행복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새 일터 근처로 직장을 옮기면서 여전히 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은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간혹 저희 부부가 내려가지 않더라도 네 분이서 재밌게 잘 노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함께 못 내려오면 혼자서라도 거의 매달 내려와서 친정 부모님의 농사일도 돕고 맛있는 음식도 양껏 드시고 가세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알고 나니 참 순수한 분들이신 게 농사일을 처음엔 낯설고 힘들어하다가도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고 작은 것에도 잘한다 칭찬을 해드리니 더 신이 나서 일손을 도와주시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편하게 할머니 바지를 입고 마룻바닥에 누워 자는 묘미를 알게 되어 매번 올 때마다 할머니 바지부터 찾으시기도 하신답니다. 이렇게 행복한 집안 분위기 덕분인지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이번 가을에 출산 예정인데 벌써부터 양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대가 크신지 모릅니다. 저희 남편 역시 벌써부터 아이방을 만들어 이것저것 육아용품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네요. 저희의 이야기는 다행히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하게 되길 기도할게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길 바래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